우리가 생각하는 금리가 내리면은 주식시장이 좋다라는 것이 이제 정설인데 근데 실제로 퀀트적으로 분석해 보면은 그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금리가 올라갔을 때도 주식시장이 오른 경우도 꽤 많이 있었거든요. 금리만으로 주식시장을 예측하는 거는 굉장히 클리어하지 않은 방법인데 그거보다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선거 사이클의 영향이 훨씬 더 크다라고 이제 봅니다. 강훈 작가님은 이제 새해 뵙는 거는 처음인데 네, 맞아요. 네. 올해 뭐 소망 같은 건 있으세요? 이제 뭐 올해도 2권 쓸 거고요. 그래도 이제 제 유튜브가 29만이니까 올해는 50만 좀 가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혹시 강훈 작가님은 이제 작년에 2024년 뭐 주식시장 어쨌든 뭐 예측 같은 거 많이 하셨을 텐데 뭐 아무래도 뭐 그 유튜브 하는 사람이 뭐 그렇게 하는 거죠, 뭐. 네. 네, 그 중에서 뭐 몇 개나 맞추셨고 뭐 몇 개 정도 틀리셨는지. 제가 이제 12월 말에 그거를 다 찾아봤어요. 제 유튜브 채널 다 보면서 이제 몇 개 했나 맞았나 했는데 15개 이제 해가지고 10개는 다 맞았고 4개는 반 정도 맞았고 1개는 완전히 틀렸더라고요. 완전히 틀린 거 보고 완전히 맞췄던 건 뭐예요? 완전 틀렸던 거는 요번 11월 4월은 이제 특히 코스닥이 좀 안 좋다라고 봐가지고 이제 인버스를 제가 들어갔거든요. 실제로 이제 그렇게 말을 하고 인버스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제가 깨졌죠. 이제 그게 이제 돈을 완전히 이제 잃은 이제 한계였고 뭐 이런 건 있어요. 이제 23년 비트코인 되게 좋을 것이다라고 했는데 제가 그 말을 4월부터 외쳤거든요. 근데 사실 한 10월쯤 들어가는 게 좋았어요. 그건 이제 타이밍이 안 맞았는데 근데 그 말 들었으면 돈은 안 잃었다. 뭐 이렇게 볼 수가 있고 뭐 완전 맞았던 거는 뭐 이런 거 이제 특히 22년 10월부터 23년은 이제 거의 좋을 수밖에 없다. 뭐 오를 확률이 90% 이상이다. 뭐 이렇게 이제 외치고 다녔는데 그것도 이제 얼추 이제 맞았고 그 5월 10월은 안 좋을 것이다라고 했는데 근데 그때 이제 욕을 바가지로 먹었죠. 왜냐면 이제 7월까지 장이만 올랐기 때문에 근데 아니나 다를까 7월부터 쭉쭉 빠지기 시작해가지고 10월 말이 4월 말보다 훨씬 낮았습니다. 지수도 그렇고 대부분 주식도 그랬고요. 뭐 그런 거는 이제 얼추 다 이제 맞았다고 봐야죠. 자, 그럼 2024년도 그 정도 맞추실 수 있을까요? 아니요. 네. 일단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10개를 맞췄고 4개를 반을 맞췄고 1개 틀리면은 15개 중에 12개 맞춘 거잖아요. 그럼 이제 80%인데 일단 거기는 이제 운이 굉장히 많이 작용을 했고 근데 24년에는 그만큼 운이 있을 가능성이 별로 없다라는 게 제 생각이에요. 이제 그 이유는 뭐냐면은 제가 이제 뭐로 전망을 하는가. 이제 보통 계절성으로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대체로 뭐 11월 4월은 오른다, 5월 10월은 떨어진다, 1월은 강하다, 뭐 3, 4월은 특히 강하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많이 하는데 이제 그게 23년에는 되게 잘 들어맞았어요. 이제 들어맞은 이유는 23년에 별일이 없었기 때문에 네, 그겁니다. 사실 23년을 제가 되돌아 생각해 보면은 상반기에는 에코프로밖에 생각이 안 나고요. 하반기에는 뭐 이스라엘 팔레스티나 전쟁 요 정도인데 이제 물론 뭐 두 개는 큰 이벤트이기는 하지만 큰 그림에서 전 세계에서 보면은 그게 사실 별게 아니거든요. 두 개 다. 근데 아니 어떻게 이스라엘 전쟁이 별게 아니냐라고 하실 수가 있는데 그 전쟁은 주가는커녕 유가도 못 건드렸어요. 사실. 그래서 이제 글로벌 금융시장이 대속해 보는 전쟁은 아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24년에는 선거가 76개가 있어요. 전 세계적으로 76개가 선거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메이저를 보면 당연히 미국이 있고 자, 한국도 총선이 있고요. 일본, 영국, EU 의회도 있고 선거의 해라면서요? 네, 그렇죠. 그리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둘 다 이제 전쟁하는 나라도 지금 그 선거가 있고요. 물론 러시아는 푸틴이 이기겠지만 그리고 이제 인도, 파키스탄도 이제 선거가 있고 거기 뭐 멕시코, 인도네시아 뭐 이런 데도 다 선거를 해요. 근데 이제 아시다시피 정치인들은 선거 전에는 미친 짓을 많이 한다라는 것이 이제 큰 핵심입니다. 근데 그들이 한번 미쳐 돌아가면은 이제 어떤 짓을 할지 이제 모르거든요, 이게. 선거 전 특성상 원래 그래요. 그래서 24년에는 저희가 생각지 못하는 아주 큰 이벤트들이 많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데 그게 뭡니까라고 여쭤보시면은 나도 모른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모르니까 이제 문제가 이제 되는 거죠. 근데 내가 모르면은 그 이제 기저성으로 제가 계속 예측을 하기는 할 텐데 그게 틀려먹을 가능성이 큰 거죠. 예를 들면 뭐 11월 4월은 보통 좋다라고 했는데 3월에 뭔가 이상한 빅 이벤트가 어디서 터졌어요. 근데 주식이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게. 근데 그건 당연히 그런 이상한 빅 이벤트는 기저성을 먼저 하죠, 당연히. 2020년 3월에도 그랬죠. 이제 코로나가 1월, 2월, 3월에 빵 터졌는데 이제 그때는 11월, 4월이니까 주식이 떨어지면 안 되는 거 아니냐. 당연히 이제 보통은 오르는데 그런 큰 이벤트가 있으면 당연히 떨어지죠, 주식이. 네,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24년은 23년보다 예측하기가 훨씬 더 어려울 것 같다. 참고로 25년은 쉬운데. 25년 왜요? 25년은 거의 높은 확률로 오르죠, 일단. 25년 장은. 왜냐면은 그때가 이제 홀수회고요. 근데 홀수회는 보통 이제 한국은 그 IMF 후에는 홀수회는 장이 늘 올라갔고요. 미국도 이제 거의 마찬가지이고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도 5로 끝나는 해에 주식장이 떨어진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최근 120년 동안. 네, 그렇기 때문에 25년 장은 예측하기 쉬운데 24년은 어렵다. 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럼 컴퓨터 관점에서 2024년 미국 대선이 있는 주식시장은 좀 어떻게 보세요, 올해는? 전망이 굉장히 어렵다고 말을 했는데 이제 그나마 좀 쉬운 장은 이제 미국장. 그러니까 그게 왜 그러냐 하면은 24년에 이제 대선이 있는데 11월에 있습니다. 근데 이 대선도 굉장히 중요한 게 이미 대통령 하시는 분이 재선하러 나오는가
아니면 안 나오는가가 또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은 일단 안 좋은 거는 안 나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제 그 한 사람이 8년 동안 대통령을 하고 물러난다라고 하면은 새로운 2명이 이제 올 거 아니에요. 공화당, 민주당 쪽에서. 그러면은 장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지금까지는. 왜냐하면은 그 두 사람이 그 시장이 잘 모르기도 하고 어디로 튈지도 잘 모르고 이 사람들이 어떤 정책을 쓸지 그것도 되게 클리어하지가 않기 때문에 불확실성이 증폭돼가지고 그런 경우가 이제 많았고요. 기본적으로 재선 때문에 이미 있는 대통령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그때는 주식시장이 최근 100년 동안에 거의 늘 좋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손실난 게 1932년이었어요. 100년 전 대공황 때. 근데 그 이유는 내가 대통령인데 재선을 원한다라고 하면은 돈을 많이 풉니다. 내가 이겨야 되니까. 왜냐면 가을에 경제와 주식시장이 좋은 것이 내 재선에 어마어마한 영향을 미치거든요. 실제로 가을에 경제와 주식시장이 안 좋으면은 그 대통령은 잘린 경우가 많았습니다. 미국 역사에. 근데 이거 뭐 당연한 거 아니에요. 내가 기분이 나쁜데 저 새끼 때문이다 해가지고 자르는 거죠, 이게 그 대통령을. 그래서 당연히 바이든은 수당 방법을 쓰지 않고 경제와 주시장을 부스팅을 할 거고요. 그게 지금 파월이 12월에 이제 24년은 이날을 준비해도 될 것 같다. 뭐 3번 내릴 수 있다. 이런 것과 맥락이 성통합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미국은 대통령 사이클을 뭐 1, 2년 차에 금리가 오르고 3, 4년 차에 떨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말씀하신 금리 얘기해 주셔서 금리 인하 시기에 그러면 컨트 관점에서 보셨을 때 주가 방향 보통 어떻고 24년에 금리 인하 시기 때 또 주식시장의 방향은 또 이전의 금리 인하 시기랑 다를 수 있잖아요. 이제 금리 같은 경우는 우리가 생각하는 금리가 내리면은 주식시장이 좋다라는 것이 이제 정설인데 근데 실제로 퀀트적으로 분석해 보면은 그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금리가 올라갔을 때도 주식시장이 오른 경우도 꽤 많이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사실 이게 금리를 내리는 이유가 이게 인플레이션이 완화돼서 내리는 것인가 아니면 경제가 안 좋아서 내리는 것인가 뭐 이런 거를 좀 구분을 해봐야 되는데 금리만으로 주식시장을 예측하는 거는 굉장히 클리어하지 않은 방법인데 근데 저는 사실 그거보다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선거 사이클의 영향이 훨씬 더 크다라고 이제 봅니다. 왜냐하면 바이든 입장에서 무조건 이겨야 되니까. 왜냐면 사실 그 또 상대방이 트럼프인데 또 걔한테 지면 또 굉장히 쪽팔리잖아요, 사실. 그냥 공화당 대표도 아니고 트럼프는 사실 이제 바이든이 굉장히 가깝게 볼 거거든요. 근데 저 어디 골목에서 굴러 들어온 저런 그 X 같은 놈이라고 분명히 생각을 할 텐데 이제 걔한테 지면 진짜 쪽팔리잖아요. 근데 요번에 최선을 다해서 이제 경제와 주시장을 부스팅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금리 얘기가 나오셨는데 금리 인하기에 확실한 자산은 딴 게 있죠. 그거는 미국 채권입니다. 예. 왜냐하면은 그 주식 같은 경우는 금리가 내려도 경제가 더 안 좋으면은 충분히 하락할 수가 있거든요. 채권은 다릅니다. 금리가 내려가면은 거의 무조건적으로 오르게 되어 있어요. 물론 페드가 건드리는 거는 단기 금리입니다. 그러니까 초단기 금리 이쪽만 건드리는데 근데 단기 금리가 할 수 있는 게 4개가 있거든요. 이제 그러니까 인하기가 있고 인상기가 있고 인상한 후에 동결하는 구간이 있고 또는 인하한 후에 동결하는 구간이 이렇게 있어요. 그 4가지 구간이 있는데 그 4가지별로 미국 장기채 수익을 분석해 보면은 지금 같은 경우는 우리가 상승 후 동결기잖아요. 그렇죠? 네, 그 경우에는 연봉 리스크가 10% 정도 나와요. 이제 그것도 낫배신데 근데 실제로 인하하는 구간 그러니까 정말 이제 내려가는 구간에는 연봉 리스크 29% 나옵니다. 굉장히 높아요. 채권으로 연봉이 30% 벌 수 있다고 하는데 네, 그게 맞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그 인하기가 길지는 않아요. 보통 이제 내리면 한 1년 반 동안 빡빡빡 내리고 그 한번 6번, 9번 내리고 이제 끝나는 경우가 이제 많거든요. 굿뉴스는 뭐냐? 지금은 인하기가 시작하지도 않았고 인상 후 동결기이다. 근데 이제 인상 후 동결기가 언제 시작했냐면 7월 말에 시작했어요. 그때 7월 말에 마지막으로 페드가 금리를 올렸거든요. 근데 그 후에 3개월 동안 채권이 더 빠졌습니다. 왜냐면은 7월 말에 올리고 나서 이게 마지막인지 아니었는지 시장이 확신을 이제 못한 거예요. 근데 한 10월 말쯤 되니까 오케이 이제 더 이상 인상은 없겠구나라고 시장이 눈치를 챘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지금까지는 20% 정도 올라가지고 저도 얼떨결에 이제 이번에 그걸로 이제 좀 이제 벌었고 근데 그럼 이제 20% 올랐으니까 판 사람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이 정도 먹었으면 됐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이제 기본적으로 그 인상 후 동결기 엔드 인하기까지는 채권이 계속 이제 오르기 시작하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기본적으로 채권이 듀레이션이라는 게 있는데 지금 이제 장기채 같은 경우는 20이 넘어요. 이제 그 말이 뭐냐 하면은 장기채 금리가 1% 떨어지면은 그 채권의 가격이 20% 정도 올라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직은 채권이 갈 데가 좀 많은 것 같아요. 지금 작가님께서는 2024년 유망한 자산으로 이제 채권을 보시는 건가요? 네, 그러니까 미국 주식과 미국 채권을 보는데 그럼 한국 채권은 어떠냐고 여쭤보실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제 생각은 당연히 이것도 미국 채권 그러니까 미국 금리의 버프를 받아가지고
오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긴 하는데 요거는 제가 데이터가 좀 부족해가지고 좀 이제 열심히 백테스트를 제가 못 해봤어요. 예. 그 어떻게 좀 데이터를 구해가지고 해봐야 될 거. 그래서 한국 채권은 그러니까 느낌상으로는 미국 채권과 비슷하게 이제 오를 것 같은데 이제 퀀트적으로는 아직은 잘 모르겠다라는 게 제 생각이고요. 제가 분석을 제대로 못 해봤으니까. 근데 미국 주식과 채권은 분석을 해봤으니까 말할 수 있죠. 그거는 이제 유망한 자산이라고 보는 거죠. 미국 채권을 일단 첫 번째로 확실하게 좀 더 좋게 보신 것 같고 그럼 미국 주식도 좋게 보시면 미국 주식 중 유망하게 보는 쪽은요? 저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소형주를 이제 많이 하고 있는데 한 지금 3분의 1 정도는 소형주이고 이제 3분의 1은 S&P 500 그리고 3분의 1은 러셀 2000을 하고 있어요. 아니 러셀 2000이 소형주 아니냐 하실 텐데 저는 러셀 2000도 하고 그 밑에 있는 소형주도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러셀 2000이라는 거는 이게 러셀 1000 지수라는 게 있어요. 그거는 이제 미국에서 시가총액 1위부터 1000위 기업이고 러셀 2000은 이제 그 뒤에 2000개 그러니까 1001위부터 3000위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것도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대형주와 소형주의 강세 구간이 조금 달라요. 그러니까 소형주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11월부터 6월까지 강한데 그 중에서 2월, 3월이 조금 약하고요. 그리고 대형주는 그 나머지 구간, 그러니까 2월 중순부터 3월 중순 그리고 6월부터 10월까지가 좀 강한 편입니다. 지금은 소형주가 좀 강세 구간이고요. 특히 미국 같은 경우는 1월에 대부분 이제 그 루저 주식들, 그러니까 뭐 최근 1년 동안 많이 떨어진 주식 그리고 이제 소형주 그리고 저피비어 주식들이 많이 오르는 경향이 있어요. 1월 같은 경우는. 네. 그게 한 2월, 15일 정도까지 갑니다. 네. S&P 500을 한다는 거는 지수를 산다는 의미인 건가요? 네, S&P 500은 지수를 그냥 샀고요. 그냥 스파이 샀고, 네. 저희 러셀 2000은 IWM이라는 ETF가 있고, 나머지 3분의 1은, 이제 제가 퀀트적으로 뽑은 이제 소형주 샀는데, 얘네들이 10월부터 정말 수익이 미쳤죠. 지금 한 놈이 450%가 올라가 있고, 두 번째 놈이 200 몇 프로, 그리고 또 두 놈이 100% 이상 올라갔으니까, 이제 미국 소형주가 지금 10월부터 굉장히 잘 되고 있죠. 10월 한 중순부터. 10월 말부터. 네. 여러 가지 투자하시는데 지수를 꾸준히 그럼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소형주가 한국 소형주보다도 훨씬 더 많이 움직여요. 거의 코인 수준이거든요. 미국 소형주는. 그래서 여기서 내 자산에 너무 큰 거를 넣으면은 내가 이제 안 그래도 좀 흰머리가 나오고 있는데 더 많이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은 제가 이제 한 3분의 2 정도는 지수 정도로 투자를 하고 3분의 1만 소형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2024년에 비트코인은요? 비트코인은 오르겠죠. 비트코인은 이제 안 좋은 걸 먼저 말씀드리면은 그 다른 자산보다 리스크가 좀 더 많은 자산입니다. 예를 들면은 루나처럼 이제 어떤 아저씨가 사기를 쳐가지고 이제 그 코인 에서 이제 큰 임팩트를 줄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도대체 이 거래소들은 이제 누가 만드는 거고 누가 관리하는 거며 거기서 이제 부패가 없는가 이제 이런 거는 우리가 알 수 없는 일이에요. 그리고 뜬금없이 어떤 전부들이 나와가지고 야 우리 규제합니다. 저거 비트코인 저거 사람들이 사기하면 안 돼. 백성들을 지켜라 뭐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일단 이런 게 이제 주식 시장에 없는 코인 시장의 리스크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거보다는 좋은 게 훨씬 더 많죠. 일단 좋은 거는 4월에 반감기라는 것이 옵니다. 그거는 비트코인 공급이 절반으로 줄어든다라는 거를 의미를 하는 거예요. 네, 그렇다면은 아무래도 이제 공급 쪽에서는 비트코인이 줄어요. 그건 이제 당연히 가격에는 호재이고요. 그리고 이제 1월에 그 ETF 승인 문제가 있습니다.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문제. 그게 만약에 그 체결이 된다라고 하면은 기관 자금이 비트코인이 굉장히 많이 몰려올 가능성이 높죠. 이게 왜냐면은 기관 입장에서는 어떤 이상한 거래소에 가가지고 비트코인을 사는 것이 좀 굉장히 불안하거든요. 왜냐면 이제 내 돈도 아니고 고객 돈인데 가가지고 저기 거래소에서 해킹 당했어요. 죄송합니다. 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예를 들면 블랙록이라든지 피델리티 같은 데가 ETF를 만들어가지고 난 그 ETF 샀습니다. 그리고 문제 생기면 쟤를 책임이에요. 이렇게 이제 되는 거는 훨씬 더 다르죠. 그리고 이 기관들이 기본적으로 관리하는 돈이 수십조 이제 달러인데 그 중에서 만약에 뭐 1%만 우리가 자산 배분 차원에서 비트코인에 넣겠다라고 할 수도 있거든요. 그게. 근데 그것도 벌써 몇천억 불이잖아요. 그 자금이 비트코인에 들어온다라고 생각하면 이제 어마어마한 거죠. 그리고 만약에 1월에 SEC가 ETF 승인을 거부한다라고 할지라도 이거는 시간 문제라고 보는 거죠. 지금은 사실은 그 ETF를 영원히 막을 수 있는 이제 명분이 이제 별로 없으니까요. 그래서 수요와 공급 면에서 둘 다 굉장히 호재이다. 그리고 반감기가 있는 해만 살펴보면은 이게 2012년, 16년, 20년에 있었거든요. 24년에 이제 오는데 기존 반감기 중에서 수익이 가장 안 좋았던 때가 플러스 124%였어요. 네, 그리고 나머지 두 번은 더 많이 올랐고. 네, 그래서 기대 수익률은 이제 비트코인이 미국 주식 채권보다 높다고 보는데 다만 제가 말씀드린 그 리스크는 좀 이제 유념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오를 확률은
이제 제가 보기에 미국 채권이 제일 높고 그다음 미국 주식이고 그다음에 비트코인인데 기대 수익률은 비트코인이 제일 높은 거죠. 예. 만약에 이게 오른다고 치면은 금이나 달러 같은 자산은요? 24년에 이런저런 선거 때문에 지정학적 리스크가 좀 부각이 된다라고 하면은 달러가 이제 오를 가능성이 내릴 가능성보다 높죠. 아무래도 그것도 안전자산 중에 이제 하나니까요. 금은 제가 그것도 잘 모르기는 하는데 이쪽은 제가 이제 확률이 많이 떨어져요. 기본적으로 금은 장기적으로 미국 주식과 반대로 가는 자산이에요. 예,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미국 주식 같은 경우도 10년, 15년 동안 약할 때가 있거든요. 그때는 금이 쫙 올라가고 이제 반대로 미국 시장이 10년, 15년, 20년 동안 이렇게 쫙 우상향하는 경우 있잖아요. 그때는 보통 금이 비실거려요. 예, 그래서 최근에 한 2009년 후에, 그럼 2009년 후부터 지금 미국 주식이 잘 되고 있잖아요. 그때부터는 금 시장이 별로였어요. 그러니까 금도 한 11년 그 정도까지 오르다가 그 후부터 계속 별로거든요. 12년 동안에. 근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이제 24년과 25년까지는 미국 주식을 좋게 보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금이 대단한 파워를 보여주지는 못하지 않을까 생각인데 저는 이제 그 후에는 미국 시장은 별로 안 좋다고 보거든요. 근데 그 한마디로 미국 시장이 장기 횡보장이 오면은 그때는 금이 다시 부각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